안녕하세요. 오늘 작품은 윤혜령 작가의 단편소설 침묵의 저쪽입니다. 1분 작품 가이드입니다. 이 소설은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위선과 본질적인 고독을 아주 서늘하고도 집요한 시선으로 포착해낸 작품입니다. 작가는 너라는 2인칭 화자를 내세워 독자로 하여금 관찰자인 동시에 사건의 당사자가 된 듯한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소설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친구 미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가식적인 애도이며, 다른 하나는 늙고 병든 아버지와의 마지막 여행, 그리고 끝내 듣지 못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기 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음과 침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설 속 살아남은 자들은 끊임없이 떠들고 먹어치우며 죽음의 공포를 잊으려 하지만, 정작 죽어가는 이들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채 침묵 속으로 사라집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장례식 풍경 뒤에 숨겨진 비정한 계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 폭력과 소외, 그리고 끝내 닿지 못하는 소통의 부재가 바로 이 소설의 감상 포인트입니다. 그럼 작품 시작하겠습니다. 윤혜령 단편소설 침묵의 저쪽입니다. 탁탁 불티만 튕겨냈을 뿐 불씨는 곧 사그라들었다. 장마철 습기를 빨아들인 숯은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다. 너는 다시 불을 붙인다. 불쏘시개 위에 숯을 올리고 길게 숨을 불어넣어 불씨를 달랜다. 불쏘시개를 태우기 시작한 불은 검은 연기를 흩날리며 다시 꺼져버렸다. 불이 꺼지면서 매캐한 연기가 사방으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렇게 몇 번 제 몸을 쳐내던 심장이 멎고 말았다. 아직 미연은 따뜻하다. 한순간 심장이 멈췄다고 그렇게 오래 지켜온 것들까지 한꺼번에 멈추어 버리겠는가. 미연의 몸에서 주삿바늘이 뽑히고 산소호흡기가 제거되었다. 그녀의 육신이 죽은 자가 잠시 머무는 방으로 옮겨졌다. 흰 시트가 미연의 얼굴을 덮었다. 하지만 귀는 아직 열려 있다. 미연의 남편이 큰물 지듯 울었다. 그의 울음에는 슬픔이 없었다. 아이들의 물기 없는 눈망울이 잠시 흔들렸다. 미연의 침묵이 비로소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기어이 그날 저녁을 먹자고 한 것이 마지막 저녁이 될 줄은 몰랐다. 차일피일 모임 날짜를 미루다 겨우 잡은 날이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불참을 알리고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으로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라는 시쳇말을 우스갯소리처럼 해대며, 왜들 그렇게 바쁜 걸까? 그들만의 세계에서 아웃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인가? 여기저기 관여하고 이리저리 연결되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너는 늦은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 시간 나는 사람끼리라도 저녁을 먹자고 말했다. 정작 불참을 알린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미연이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나타난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투병 중에도 모임만은 빠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화사한 모습으로 나타난 적은 없었다. 연말이라 음식점은 몹시 붐볐다. 때마침 홀 구석자리에 일행이 일어나고 주인이 그쪽으로 안내했다. 이 자리가 상석입니다. 운이 좋아요. 주인의 말대로 구석자리는 분리된 공간처럼 오붓했다. 창밖으로 강이 내려다 보이고 강 건넌 마을의 불빛이 따스하게 눈에 들어왔다. 조금 늦게 도착한 미연이 창밖에서 너와 눈을 맞추려 손을 흔들었지만 너의 먼 시선은 미연을 알아보지 못한다. 먼저 자리를 잡은 옆자리 다른 일행 중 한 사람이 문 쪽을 향해 번쩍 손을 들고 아른 채 했다. 미연이었다.
둘째와 같은 반 학부형이야. 미연의 코트 자락에서 차가운 바람 냄새가 스쳤다. 너는 얼른 미연의 손을 감쌌다. 육고기를 먹지 않는 미연을 위해 버섯과 해물 요리를 추가로 주문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은 꼭 섭취해야 해. 잘 먹어야 병도 내친다니까. 너 그러다 기력 떨어져 오래 못 산다. 농담 반 진담 반 친구들은 이구동성 한마디씩 쏘아붙였다. 친구들의 성화에 미연은 그저 빙그레 웃어 보였다. 표고 탕수육이 나오고 해물 잡탕이 나왔다. 미연이 얼른 앞접시에 표고 탕수육을 옮겨 담았다. 미연의 젓가락이 분주히 움직였다.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건 실로 오랜만이었다. 미연이 젓가락을 너에게 흔들며 신호를 보냈다. 너 역시 미연에게 그렇게 젓가락을 흔들어 보였다. 맛있다는 뜻, 많이 먹으라는 뜻. 맛있다. 오늘 메뉴 선택 잘한 것 같아. 미연이 살짝 눈을 치켜들며 말했다. 미연의 표현은 짧고 단박했다. 옆에 앉아있던 K가 말을 받았다. 메뉴 문제가 아니고 주방장 솜씨야. 아니면 재료. 어쨌든 미연은 흡족한 저녁을 먹었고 얼굴빛은 더 화사했다. 이렇게라도 자리를 마련한 것이 옳았다고 너는 생각한다. 자, 시원하게 한 잔씩. S가 다시 건배를 제의했고 일제히 잔을 올렸다. 와 하는 탄성이 터지고 제각각 묵은애를 보내는 덕담으로 왁자해졌다. 분위기 탓인지 목소리들이 턱없이 들떴다. 영락없이 단골 메뉴는 남편과 자식 이야기다. 다음으로 건강과 여행, 명품 얘기가 뒤섞이고 부동산이나 증시 이야기로 이어진다. 가십거리는 모임의 파장 무렵에나 등장하기 마련이다. 능력 있고 우월하고 값비싸고 더 멀리 떠나는 자유가 흘러넘친다. 나를 빛낼 후광이 어지럽게 빛나고 의뢰 그렇듯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모렴치하고 몰상식한 인간들 이야기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모든 잘못의 원인은 내가 아니다. 갈등의 근원은 딴 데 있다. 그러니 내가 아닌 너로 인해, 너 때문에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나를 빛낼 사람도 너이고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도 너란 말.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전부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처럼 동시다발로 쏟아낸 말들이 우왕좌왕 얽혔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뭔 상관이야. 어쩌라고, 웃기지 마. 농담인 듯 진담인 듯 타인의 가치쯤이야 단칼에 쳐낸다. 한 발 양보하는 척 내뱉는 말 속에는 뼈가 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가 믿고 있는 힘으로 상대의 뒤통수를 치기 마련이다.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삶의 척도일 수 있다는 걸 잊어버렸다. 잘해봐.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누군가 이야기의 흐름을 툭 끊어 놓았다. 잠시 소강 상태. 수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오랜 직이라고 우기면서 직이라고 할 것도 없는 오랜 친구들은 서로의 가치나 속마음을 알아주는 벗은 될 수 없는 건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만큼 처지나 다름을 인정할 만큼 서로에게 예의 바르지 않았다. 관대하지 않았다. 너는 슬쩍 자세를 틀어 미연을 쳐다보았다. 초점을 잃은 미연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사기를 잘 치면 부자가 되는 거고 잘못 치면 얼치기가 되는 거지. 어쨌든 인생에서 뭐니 해도 뭐니야. 다시 A의 큰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질주했다. 넌 돈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야? 뭐니 해도 건강이지. K가 즉각 반응했다. 돈, 건강, 그게 있으면 뭐해, 외로움은 어쩌라고. S의 말에 H가 발끈했다. 넌 아직도 그 타령이야.
사랑이 밥 먹여줘. 어디 한번 세게 얼어봐. 한번 데어봐. 세상 모르는 소리. 돈이면 다 해결돼. 돈, 건강 좋지. 사랑도 좋고, 친구도 좋고. 근데 그게 뭐. 어쨌든 다 빛 좋은 개살구야. 번지르르한 이름 좋은 하늘타리일 뿐이야. 엘이 시큰둥하게 쏘아붙였다. 뭐야, 우리를 모두 속물로 몰고 가는 거잖아. H가 되받았다. 결국은 남의 성공에 배 아픈 자들 아닌가. 남의 불행이 내 행복, 남의 실패가 곧 내 성공. 이런 식. 솔직히 말하면 서로 친한 척, 충실한 척 하면서 남의 실패를 바라는 자들 아닌가. 엘이 H의 말을 냉소적으로 잘랐다. 뭐 그렇게까지 타락했겠어. 정확한 말이지 뭐. 서로의 성공을 경멸하며 실패를 축하해주는 사이.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 저마다 왈가왈부. 와중에 엘이 웃는 얼굴로 너를 조준한다. 넌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 앙큼한 내숭. 저런 애들이 꼭 사고를 쳐요. 더 무섭다니까.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탐욕의 패거리들처럼 다채로운 요설로 찍고 까불었다. 마치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놓고 때를 쓰는 것 같았다. 너는 맞받아치려다 그만둔다. 너의 심드렁함이야말로 저들에겐 꼴 같자는 요설일 테니까. 욕망이 근사하게 삶의 전의로 둔갑했다. 무절제한 욕망만 있고 생각은 사라졌다. 욕망의 나, 욕망하는 나만 있을 뿐 진정한 나는 어디에도 없다. 내가 욕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욕망이 나를 끌고 달아나는 듯한 느낌. 사랑은 믿을 게 못되고 진실 같은 것들은 해묵은 심파일 뿐이라고. 욕망의 과잉 상태, 타락 상태. 밖은 바람이 몹시 불었다. 가로수가 휘청거리고 길바닥에 낙엽들이 휩쓸렸다. 너는 미연을 다시 쳐다보았다. 고요한 낯빛에 어리는 뭔지 모를 우문거림. 미연의 환한 얼굴이 창백함으로 변하는가 싶더니 곧 혈기왕성한 친구들의 얼굴 속으로 묻혔다. 안은 여전히 왁자했다. 누가 말리랴. 한쪽으로 폭주할 때 다른 쪽은 들리지 않기 마련이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버릇처럼 만나고 버릇처럼 돌아선다. 말을 만들고 말을 짓고 말로 무너지는 만남. 만나고 돌아서면 더 외로워지는 껍데기뿐인 교유. 서로의 결핍을 나눌 수 없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쉽게 떠날 수도 온전히 끌려 들어갈 수도 없는 관계. 과도한 질주를 이탈해 얼마간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너는 생각한다. 너는 몸을 조금 뒤로 뺐다. 구체적으로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건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말들은 저마다 윙윙거리고 따돌림도 무시도 당하지 않았는데 고독감이 밀려왔다. 서로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진득한 우정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 우정이란 선의와 호감의 완전한 감정이다. 타인에게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감정이다라고 말한 키케로의 정의는 수사하게 불과할지도 모른다. 주거니 받거니 선심 쓰듯 술을 권했지만 너는 술맛이 싹 달아났다.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온전함은 고사하고 흉흉하기까지 한 감정을 어찌 완전한 감정, 최선의 감정이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방심한 순간 거침없이 날아와 박히는 화살에 대비해 조금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진 말 뒤에 득달같이 달려드는 권태감. 너는 마음이 산란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미연을 다시 쳐다보았다. 뭔가 비웃듯 미연의 입이 조금 옆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미연은 담담했다. 겉도는 것도 심드렁함도 아닌 그 담담함이야말로
가장 적당한 말의 축약 같아 순간 소름이 돋았다. 돈, 능력 글쎄,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 의미를 찾는 게 무의미한 일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게 문제야. 조곤조곤 미연이 느린 어조로 말했다. 조금 전보다 미연의 얼굴빛이 더 환해 보였다. 가뜩이나 질려있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너는 얼굴이 벌개졌다. 난 한번 쓰러져 봤으니까. 미연이 다시 말끝을 흐렸다. 미연은 줄곧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단 말인가? 그럴지도 모르지.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별빛처럼 명멸하다가 쇠락해 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제 아무리 설쳐대도 인간의 최종 목표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왜 그 사실을 잊고 사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거친 대화에 섞이지 않고 가만히 자신의 내부로 향하고 있는 미연의 담담한 얼굴. 미연의 얼굴빛이 조금 후 어떻게 변할지는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수다는 그칠 줄 모르고 이미 식당 안은 썰렁했다. 목소리를 높여 드러낼수록 실상은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옆자리의 일행들도 이 차를 외치며 자리를 뜬 지 한참 후였다. 식당 종업원이 우리가 먹어치운 빈 그릇들을 거두는 사이 너는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오늘따라 더 초라해 보였다. 볼일을 보고 너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고 식당 안이 술렁대기 시작했다. 어떤 직감에 사로잡혀 너는 화장실 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외투를 걸치고 일어서려던 미연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이미 미연의 입과 눈동자가 흐릿해지고 말은 어눌하게 새어 흘렀다. K가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미연은 느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계속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미연의 몸이 점점 더 아래로 가라앉았다.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뒤이어 미연의 남편이 도착했다. 미연의 남편이 큰 목소리로 미연을 불렀다. 미연은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로 집으로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미연을 싣고 달아난 후에도 너는 꼼짝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이 아주 오래전 일이듯 까마득했다. 기어이 오늘 저녁을 먹자고 한 것이 이 사다를 내고 만 것인가. 미연이 떨치고 간 가방을 들고 너는 떨고 있었다. 위태롭고 가팔랐던 생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었다. 머릿속에서 미연이 한 말이 빙글빙글 돌았다. 난 다시 쓰러지면 안 돼. 난 한 번 더 쓰러지면 끝이야. 아버지가 처음 발령을 받아 근무했던 학교는 댐을 바라보는 야트막한 산 아래 있었다. 기어이 거기에 가봐야겠다고 아버지가 우겼을 때 아버지의 가족들은 괜한 짓이라고 모두 손사래를 쳤다. 아버지가 가족들 몰래 너에게 전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단지 번거로움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의 말을 허사로 만들어버린 걸까? 무언가 발각될까 두려웠기 때문인 건 아닐까?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기억보다 가족들의 이기심이 노년의 쓸쓸함을 더 재촉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었다. 너는 아버지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였다.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오래전 기억을 잃기 전 가봐야 할 것 아닌가. 아버지의 바람을 치매 노인의 허행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의 시간. 청년의 아버지가 살았던 시간은 그다지 멀리 있지 않았다. 가는 길을 검색하던 중 미연의 산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단단히 단속하고 나온 듯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너는 뒷자리에 아버지를 흘깃거렸다. 아버지의 눈은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 힘이 약해지면서 밀고 들어온 허무나 권태, 그것만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지난 시간을 순례하는 중이고 너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고 있었다. 너는 무언가 석연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궤도를 이탈한 느낌.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괜찮으시죠? 라고 진작에 묻고 싶었으나 괜찮지 않은 기류가 너를 더 압박해왔다. 아버지의 기름기 없는 얼굴 뒤에 자리한 알 수 없는 혼돈. 너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다시 쳐다보았다. 내가 진실을 기대할수록 아버지의 입은 더 단단히 닫혔다. 능변으로 낭만이 넘쳤던 아버지의 행동이 저토록 고요해지다니. 정상을 벗어났다는 생각과 함께 어쩌면 비정상을 위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차 안의 적요는 음습한 예감을 불러들였고 그 예감은 아주 불온한 데에 가닿았다. 아버지는 감추려 하고 너는 파헤치려 하고. 왜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나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너는 딴 말을 한다. 미연이 알죠? 알지. 미연이가 죽었어요. 그래.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미연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한참 후 참 무던도 하더니 그 아이 명주리. 아버지는 미연을 기억해냈고 더는 뒷말을 잇지 않았다. 서로 다른 침묵이 흘렀다. 너는 한쪽 손으로 뒷자리를 더듬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미연이 묘가 있어요. 잠깐 들렀다 갈까 해요. 그래, 가보자. 아버지의 반응은 의외였다. 목적지가 마치 미연의 묘지인 것처럼 순순히 응했다. 기골이 장대한 사내가 나고 자란 마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산기슭에 엎드린 작은 마을이었다. 산은 높지 않았으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대처의 소식이 캄캄했을 오지였다. 비는 그쳤는데 길은 온통 질척거렸다. 묘를 쓸 산자락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땅에서 찌는 듯한 습기가 올라왔다. 가만히 서 있어도 등골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지척에 몇 채의 집이 한낮의 정적 속에 엎드려 있었다. 상여도 없는 관이 발가벗은 채 질척거리는 길을 건너갔다. 발목이 푹푹 빠지는 밭고랑으로 장정 몇 명이 이삿짐 나르듯 운구를 옮겼다. 미연의 남편이 그악스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봐도 억지 울음이었다. 진정으로 슬퍼하는 이 없는 젊은 안악의 주검이 늦여름의 더위 속을 부유했다. 미연이 남편을 따라 처음 이곳으로 왔을 때 저 산자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이 묻힐 자리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농고랑으로 흘러넘친 물이 두 개 경계를 허물며 흘러내렸다. 웃자란 풀들 사이로 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미끄러졌다. 뱀을 피해 도망치려는데 발은 더 푹푹 빠져들었다. 햇볕은 내리쬐는데 맷자리는 질척거렸다. 저 축축한 땅에 미연이 눕다니. 종이꽃 몇 개가 장식품처럼 관이에서 흔들렸다. 벌거벗은 관이 젖은 땅에 놓였다. 포클레인이 흙을 퍼올릴 때마다 지관으로 보이는 초로의 남자는 연신 탐복을 했다. 아이고, 맷자리 좋다. 붉은 흙 좀 보레이. 볕바르제, 앞은 탁 튀었제. 요런 맷자리 찾기 쉽지 않채. 남자의 말은 마치 좋은 맷자리에 묻히기 위해 미연이 죽은 것처럼 들렸다. 그 남자의 말과는 달리 소나무 한 그루 없는 화렵수들 사이로 물풀과 갈대가 얼기설기 얽혀있는 땅은 질척이고 습했다. 산자락에 심어놓은 유실수에서 벌레 먹은 열매가 떨어져 나뒹굴었다. 간간히 차들이 사라지는 길이 비켜 보이긴 했지만
코앞에 바짝 다가앉은 산. 달도 잠깐 얼굴을 내밀고는 곧 사라지고 말 산속의 산이었다. 강도, 저수지도 보이지 않는 산비탈은 젖어 있어도 목이 말랐다. 위쪽에서 용맥이 내려올 때 반듯하게 곧바로 내려오지 않고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솟았다가 내려앉고 다시 솟는 것을 반복하는 땅이 명당이지. 뱀이 기어가듯이 이쪽 저쪽으로 꾸불꾸불 산맥이 재주를 부려야 좋은 땅이야. 근동에서는 알아주는 직관이셨던 할아버지의 말대로라면 미연의 자리는 길지가 아니었다. 생석회포대 옆에서 미연의 남편이 다시 한번 길게 곡을 뽑았다. 아이들은 미연의 담담함을 닮아서일까 멀뚱멀뚱 무덤덤했다. 그 무덤덤함이 긴 투병 탓이라고 너는 짐작했다. 처음 쓰러지고 한쪽 수족을 되살리는 시간은 길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엄마의 죽음 앞에 저렇게 냉정하다니. 무력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괘씸한 마음마저 들었다. 관이 땅속으로 들어갔다. 집사가 명정을 풀어 관이에 덮었다. 미연의 남편은 상제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절차를 서둘렀다. 하관 시간이 되었다. 집사가 미연의 남편에게 무어라 귀띔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노잣돈과 꽃을 건네주며 가는 길을 빌어줄 마지막 인사가 허용되지 않았다. 위쪽과 중간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새삽을 놓으라는 집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연의 남편이 첫삽질을 했다. 사냥꾼들이 아닌 포클레인에 의해 흙이 덮어지고 그 위로 생석회 면포대가 뿌려졌다. 포클레인의 큰 삽이 다시 흙을 덮었다. 노제도 없고 평토제도 없었다. 지석도 묻지 않은 묘. 감쪽같이 미연을 묻어버린 땅이 다시 평평해졌다. 이미 가족들은 식당차가 있는 마을 입구로 내려간 후였다. 그 위로 십자 모양의 나뭇가지가 꽂혔다. 장례는 끝이 났다. 신발 속은 축축하고 흙탕물에 젖은 바지가 끈적끈적하게 다리를 휘감았다.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너는 매실나무 그늘로 몸을 밀어넣었다. 평토가 끝나고 포클레인의 삽이 봉분을 쌓기 위해 주변에 흙을 팔 때 목구멍에서 무언가 울컥 솟구쳤다. 따지고 보면 그 격정 또한 미연의 죽음에 있기보다 너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던가. 한 사람의 생이 이렇게 감쪽같이 묻히고 말았다. 너는 고개를 돌려 주변의 지형과 길들을 똑똑히 살폈다. 지석도 묻지 않은 이 묘가 먼 훗날 누구의 묘인지 알기나 할까. 그제야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초로의 남자가 남아있는 이들을 묘지에서 몰아냈다. 미연의 가족들은 먼저 산을 내려가 왁자지껄 점심을 먹고 있었다. 저만치 차가 달아나는 외길은 적막했고 한낮의 침묵을 깨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미연의 침묵도 사이렌 소리에 묻혀버렸다. 미연의 무덤이 있는 길로 접어들고도 너는 자꾸 길을 의심했다. 돌아 나와야 하나, 더 들어가야 하나. 길은 들어갈수록 낯설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을 더 들어가서야 미연의 무덤이 보였다. 아버지는 먼저 문을 열고 내렸다. 산자락을 오르며 아버지도 나도 아무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미연의 무덤 위에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었다. 미연이 땅에 묻히던 그날과는 사뭇 달랐다. 맷자리까지 질척하게 물이 고였던 것이 의심스러우리만치 봉분을 덮은 때가 싱싱했다. 무덤은 보기 좋게 다듬어져 있었다.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가가 죽은 후에야 인정받는 것 같은 미연의 무덤이 그랬다. 이건 뭔가 살아생전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미연의 진실을 이렇게 근사하게 덮어버리다니.
누가 보아도 미연의 자리는 양지발랐다. 나는 미연에게 이런저런 인사를 건넸다. 막내가 몰라보게 자라 있었어. 사춘기의 딸들은 여전히 대면대면하고 내 남편도 여전하더라. 그때 아버지가 미연의 무덤을 어루만졌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악에 가까운 고요가 아버지의 등에 내려앉아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돌아서 있는 아버지의 노쇠한 뒷모습, 예전의 활기가 모두 사라진 무기력한 아버지를 바라보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속수무책 잠겨드는 고요에 돌을 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 묘한 충동이 아주 불손한 행동을 저지르듯이 위태위태 경량을 일으키는데 화들짝 제풀에 놀라 너는 얼른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좀 더 머물고 싶었지만 그만 아버지를 부축해 내려왔다. 차에 오른 아버지는 미연의 무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생의 긴 여독이 짙게 어린 아버지의 눈길을 쫓다가 얼떨결에 말을 뱉었다. 아버지, 묘를 쓸까요? 기어이 그때 그 말을 꺼냈어야 했을까? 한편으론 후회가 들었지만 또 다른 편에선 냉정하게 너를 다그쳤다. 언젠가 해야 할 말이라면 그건 지금이라고. 백미러를 통해 다시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눈길은 더 아득해졌다. 화장하거라. 내 엄마도 화장했는데 묘를 지킬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리고 희미하게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불확실한 발음이 아버지의 입속에서 웅얼거렸다. 너는 덜컥 겁이 났다. 막연하게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왔다. 괜찮으시냐고 입속에서 그 말이 맴돌았지만 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명 아무렇지도 괜찮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어지러웠다. 그런데 너는 또다시 딴 말을 했다. 나이 들면 몸은 삐거덕거리고 말은 어눌해져도 정신은 꼭 붙들고 있어야 해요. 알겠죠?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너는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신이 희미해진 이후의 분란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렇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받을 어떤 불이익이나 불공평함에 대해서 마을길을 벗어나 대로로 접어들었는데도 길은 한적했다. 향토 음식점 앞에 차를 세웠다. 아버지도 고기를 먹지 않았다. 버섯 요리가 나오고 표고 버섯 향이 진하게 퍼졌다. 미연과 함께 먹었던 마지막 저녁의 향이었다. 아버지는 더운 국물을 뜨면서 국물이 흔들릴 정도로 손을 떨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만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기력을 다 내려놓아 버렸단 말인가.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아버지는 눈길을 딴 곳에 둔 채 아주 오래오래 음식을 씹었다. 아버지의 얼굴에 저무는 빛이 역력했다. 미연이 쓰러졌듯 아버지의 기력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무슨 몹쓸 짓을 한 건가? 너는 아버지를 의심했고 아버지의 가족을 의심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괜찮으시냐고 또다시 묻고 싶었지만 믿음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 끝내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도저히 아버지의 상태가 믿기지 않는데도 다만 기력을 잃었을 뿐이라고 너는 계속 그렇게 우기고 싶었다. 식사가 끝나고 전통차를 마실 때까지 너는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고 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력이 쇠잔해져서인가 혹 우울증 때문인가 생각하다가 문득 누군가가 아버지의 말을 봉합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구체화되면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는 문을 열고 교무실로 뚜벅뚜벅 들어가셨다. 한때 여기에 앉아 있었노라고 기어이 자신의 존재를 밝혔다.
그러나 교직원은 멀뚱멀뚱 쳐다봤을 뿐 깍듯하게 대하지 않았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발걸음을 금방 옮기지 않았다. 몇십 년의 세월이 바꾸어버린 낯선 공간에서 아버지는 그 옛날의 시공간을 더듬고 계셨다. 아버지는 무엇을 더듬기 위해 여기에 왔을까? 이곳에서의 첫 봄, 첫 수업, 첫 제자, 이곳에서 만났을 첫사랑, 첫 운동회, 첫 가정 방문, 첫 월급, 같은 학교 여교사였던 첫 아내와의 아름다운 시절을 생각했을까? 첫 아이인 너를 생각했을까? 운동장 너머로 댐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아버지는 느티나무를 기억했고 수양버드를 기억했고 댐이 생기기 전의 마을을 기억했다. 아이들의 이름과 육성회장과 소사 아저씨를 기억해냈다. 교문 앞 문방구에 들러 그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 시절의 풍경은 흔적 없이 물속에 잠기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바람이 회오리 먼지를 일으키며 아버지 쪽으로 불었다. 운동장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체육관 계단에 아버지는 오래 앉아 있었다. 아이들과 눈 덮인 산으로 산토끼를 잡으러 가던 겨울, 숙직실에서 동료들과 고스톱을 치던 비 오던 날, 불시에 닥친 교육청 감사에 아슬아슬 사태를 모면했던 사건들, 마을 앞 개울에서 잡았던 쏘가리며 꺽지, 쉬리와 모래무지, 버들치와 피라미 매운탕을 끓여 먹던 어느 저녁을 아버지는 그것들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기억은 일정 부분 왜곡되기 마련이다. 때론 완전히 왜곡되기도 한다. 이곳의 기억은 순전히 아버지의 처지에서 새롭게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 왜곡되었기에 모든 것이 바뀌어도 그때의 기억만은 오히려 퇴행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사소한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들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을 커다랗게 부풀려 비극적 사건으로 몰고 가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기억의 왜곡이 아버지를 여기에 다시 오게 한 건 아닐까?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아름다움으로 혹은 애틋함으로 왜곡하며 저기에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너는 운동장 끝에 서서 댐을 바라보는 척 슬쩍슬쩍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상한 슬픔이 3D 화면처럼 밀려오고 슬픈 영화의 엔딩 장면이 올라갈 때처럼 아버지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기어이 여기에 온 것은 그뿐이었다. 시간의 흔적은 다만 그 자리에 다시 서게 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뿐이었다. 미연과 만났던 강변의 중국집. 그날 밤 표고 탕수육과 해물잡탕은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 중환자실로 들어간 미연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것이 마지막 식사가 될 줄이야. 생애 마지막 밥을 함께 먹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연의 죽음에 대해 너는 자유롭지 않았다. 미연이 산소호흡기에 의지의 사경을 헤매는 동안 많은 말들이 미연을 싸고 떠돌았다. 어쨌든 그녀의 남편은 애틋하게 간호하는 성실한 보호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연출된 듯한 느낌, 그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미연을 끝까지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연을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했다. 위중한 환자일수록 옮기다 큰 변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아이들도 어린데 간호하기 가까운 병원이어야 한다고 그는 우리들의 조바심을 무색하게 내쳤다.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산자를 먼저 생각하다니. 위중한 환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최선인가? 어차피 온전해지지 않을 환자이니 그게 최선이라는 것인가? 그는 주변의 권유를 지나친 간섭이라고 호통치듯 화를 냈다.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다른 말들을 일시에 제압해버렸다. 그는 말하지 않고 외쳤다.
그런 사람 앞에선 주눅이 들 수밖에. 너는 해야 할 말조차도 발설하지 못한 채 그 뻔뻔한 목소리에 지고 말았다. 그를 설득할 수 없으니 자극할 필요는 더욱 없는 일. 미연의 증세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 잠시 너의 판단이 성급했음을 알았다. 미연은 눈을 뜨고 아무 말이 없었다. 아이들 쪽으로 얼굴 근육을 천천히 움직여 보였다. 그 표정이 너무도 슬펐다. 아이들은 덥석 엄마를 끌어안지 않았다. 그저 손끝을 잡을 뿐이었다. 그래서 아이인가? 그때 미연은 다 놓아도 끝내 놓지 못할 새끼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을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천천히 천장이 돌기 시작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구토증과 함께 식은땀이 쏟아지면서 몸이 허공에 붕 뜬 기분이었다. 빙글빙글 돌았다. 낯선 방의 천장과 벽이 백지처럼 하얗게 바래었다. 흰 단색 벽지에 같은 색의 자잘한 꽃문양이 일렬횡대로 아니 횡렬종대로 엠보싱 처리되어 부풀어 올랐다. 신경을 모아 밖의 희미한 소리를 감지하는 동안 천장에 박힌 시선이 점점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 벽지의 기하학적인 무늬의 배열이 일제히 벽에서 일어나 떨어졌다, 가까워졌다,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투명한 입체감이 마치 흑백 사진기의 렌즈를 조절할 때처럼 피사체로 움직였다. 피사체가 사진기의 렌즈를 피해 달아나듯 걷잡을 수 없이 출렁거렸다. 오른팔에 꽂힌 주사기의 감각이 신경세포를 통해 전해지자 너는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다. 링거에 연결된 호스를 타고 뚝뚝 주사액이 떨어지고 있었다. 주체할 길 없는 눈물처럼. 너는 주사실에서 벌떡 일어나 미연의 병실로 달려갔다. 미연의 심장이 제 몸을 쳐내고 있었다. 결국 그날 아버지는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애타게 찾아 나섰지만 그때의 것들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던 듯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는 쫓기듯 집으로 들어가셨다. 손인사도 없이 허둥지둥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너는 되뇌었다. 아버지는 오늘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고.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았기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렸다고. 아버지의 집 앞에 서서 너는 아버지가 하지 않은 말을 붙잡고 너 자신에게 다그쳤다. 그렇게 위선의 탈을 쓰고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제발 말하라고, 외쳐야 한다고, 그것이 내 몫이라고. 생각이 딱 거기에 머물러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듣지 못한 말을 쫓는 동안 너는 함부로 확신까지 하게 되었다. 내 몫이라니. 시치미를 떼는 아버지의 가족들 얼굴이 떠오르고 곧이어 그들의 얼굴에 경멸의 미소가 번졌다. 차를 돌려 골목을 빠져나오며 너는 아버지가 한 말을 되뇌었다. 수풀만 우거진 무연고 무덤을 만들지 말라는 말. 어느 날 아버지의 무덤에 엎드려 기어이 내가 해야 할 말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 그러다 너는 깜짝 놀란다. 배다른 자식들을 두고도 당신의 묘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는 말이 아닌가. 너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공원묘지 입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무 그늘에 차를 세우고 묘지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적한 길은 고삿길처럼 익숙했다.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불어대고 이리저리 나뒹굴던 쓰레기들을 한쪽으로 몰았다. 오후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묘지들. 너는 누구의 자리인지 모를 무덤가에 앉았다. 마음속에 경랑을 일으키며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마을의 외곽이었던 공원 묘지가 도시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말 그대로 묘지는 공원처럼 익숙한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무덤가에 앉아서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렸다. 사나웠던 감정들이
햇살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부옇게 흩어졌다. 공원묘지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차들이 꼬리를 물고 강 쪽으로 방향을 꺾어 사라졌다. 발밑에는 개미들이 분주히 이동하고 바람이 등을 밀었다. 그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웅얼대는 소리가 들렸다. 끝내 듣지 못한 말들이, 차마 하지 못한 말들이 한데에 섞여 덩어리째 웅성거렸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너는 컴퓨터를 켰다. 커서를 당겨 스트리밍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 평온한 힐링 타임을 위한 음악을 선택했다가 곧바로 자연의 소리로 바꿨다. 힐링을 외치는 만큼 세상은 상처투성이라는 말. 찰찰찰 물 흐르는 소리, 청각이 시각보다 결코 더 감성적일 수 없었다. 국내 굴지의 H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뉴스와 함께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알짜자산을 빼돌렸다는 인터넷 기사. H해운의 대주주인 K항공의 리스크가 해소되어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사를 대충 눈으로 훑으며 너는 아버지의 증상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미연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그녀의 남편이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과장되고 자기적인 슬픔, 그 비통함이 누구의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아직은 젊은 미연의 운명인지 아내를 잃은 젊은 사내의 운명인지 너는 의심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과장하며 살아간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이 당한 슬픔이 얼마나 큰지, 불이나 불공정 앞에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는지, 자신이 받은 불이익과 모욕이 얼마나 큰지. 그의 과장된 슬픔은 결국 죽은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끝까지 도리를 다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었다. 너는 갑자기 그의 불온한 슬픔을 폭로하고 싶었다. 그 슬픔은 무도하고 파렴치한 행각이었으며 어쩐지 너를 조롱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랬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의 불온한 행동이 아주 낯설지 않았다. 한치도 다르지 않을 너의 위선과 닮아 있었기에 너를 억압하고 있는 위선으로부터 스스로 당하는 수모와도 같았기에 그를 적대시하며 경멸했던 것은 그런 거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너의 염려가 정작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던 게 아닌가 말이다. 만약 그 남편의 슬픔이 진실하다면 지금이 아니라 이후로 오래 이어질 것이었다. 순수한 것은 과하게 드러나지 않고 깊어지는 것이니 통곡하던 미연의 남편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죽은 아내를 향해 너무 많은 말을 했다. 사랑한다거나 미안하다거나 마치 미연이 가사 상태로부터 되살아날 거라 믿기라도 하듯. 만약 미연이 깨어난다면 그때도 그 많은 말들은 유효할까? 그 쓸데없는 말들. 미연의 심장은 이미 멈추었고 호흡은 정지되었다. 죽음이 인정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개개의 조직세포는 살아있다고 한다. 근육은 자극에 수축되고 장은 운동을 계속하고 홍채나 상피세포, 백혈구 등도 운동성을 유지한다고 했으니 미연의 죽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숨을 거둔 후에도 청각 기능은 가장 오래 남아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미연은 지금 남편의 말을 듣고 있을까? 만약 남편의 말이 진심이라면 그 말은 미연이 살아있을 때 들어야 했고 그때 말했어야 했다. 그때 너는 물끄러미 미연의 남편을 쳐다보았다. 죽음이 설명될 수 없듯 설명될 수 없는 저 쓸데없는 말들. 그를 이해할 수 없고 그가 쏟아내는 말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미연의 죽음은 오래 준비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처리되었다. 병원을 나서는 남편의 발걸음이 빠르고 가벼웠다. 건들거리는 큰 어깨, 유난히 큰 우락부락한 골격이 삶의 부조리나 불의에 맞서 저항한 덩치라기보다
무자비하게 땅을 짓밟고 지나가는 탱크와 흡사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둘도 없는 남편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는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실제를 은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는 정직하지 않았다. 그 모든 진실은 미연만이 알 것이다. 힐끗 곁눈질로 바라보는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 큰 몸으로 너를 밀어버릴 것 같이 위협적이었다. 그는 죽어가는 아내를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아예 살리려는 생각조차 없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끝까지 구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조차 그는 인식하지 못했다. 큰 병원으로 옮겨도 어차피 소용없거나 평생을 병마와 싸워야 한다면 그의 선택이 옳았을까? 목숨마저 이에 타산적으로 계산되는 부부라면 얼마나 위태로운 관계인가. 필요가 사라지면 언제나 분리될 수 있는 관계. 필요에 따라 취할 수도 버려질 수도 있는 관계.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집으로 가겠다던 미연은 그 위험한 관계를 이미 간파했던 걸까? 남편을 중심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관계에서 입을 닫아버렸던 걸까? 아니면 말할 가치조차 없었던 걸까? 연구차가 장지를 향해 달리는 내내 너는 미연의 침묵에 대해 생각했다. 아버지의 상태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아버지의 가족은 벌써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런 사태를 대비해 깔끔하게 유산은 정리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침묵이 온전히 자의였는지 타의에 의한 것인지 분간되지 않았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확실했다. 아버지의 가족들이 모질게 너와 절연하는 동안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전 재산이 아니라 정작 아버지의 존재가 아니었을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지도.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토록 아버지의 입을 닫게 만들었단 말인가. 이제 곧 아버지는 정신을 다 내려놓고 빈털터리가 된 몸으로 너를 찾아올지도 모른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영원히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너는 알았다. 한쪽이 턱없이 밝아지는 동안 다른 쪽은 그만큼 어두워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외면했고 아무것도 몰라야 하는 것처럼 무심했던 그것으로 인해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가족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미연은 침묵함으로써 자신의 진실을 지켰던 걸까? 갈등과 상처를 봉합한 채 자신의 이중 생활을 오래 견뎠을지도 모를 일.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미연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의 기둥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집으로 가야 한다고 두려움에 떨던 미연의 목소리가 귓전에 웅웅거렸다. 그녀의 남편이 함부로 저질렀을 폭행을 함부로 무시하고 경멸했을 폭언들을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어이없는 불공정과 불의를 변명할 필요조차 없는 무가치함이라고 단단히 입을 닫고 말았을지도 모를 미연의 침묵에 대해 너는 또 생각했다. 미연의 남편은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을 수도 있다. 새로운 여자와 새롭게 생을 시작할 수도 있고 대면대면한 그들의 아이들을 깡그리 외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는 왜 그토록 미연의 무덤을 화사하게 꾸며놓았단 말인가. 그건 역시 살아있는 자의 위선이며 위안 아닌가. 그 모든 진실은 침묵의 저쪽에 있다. 차들이 쏜살같이 사라지는 쪽으로 강물은 유유히 흘러갔다. 수량이 많고 유속이 빠를수록 강물의 얼굴은 느릿하다. 그 아래로 빠르게 휩쓸고 내려가는 강물의 두 얼굴, 침묵의 얼굴. 결국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자신의 상태가 작은 병원에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미연은 이 도시에서 사라졌다. 그녀가 걷던 길, 그녀와 함께 차를 마시던 찻집, 표고 탕수육이 일품인 중국집, 직이라고 할 것도 없는 오랜 친구들,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 그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차를 마시고 해물잡탕을 먹을 것이며 앞으로 오랫동안 그녀의 남편은 건장할 것이다. 너무 일찍 닥친 미연의 죽음은 한때 친구들 사이에 쇼킹한 뉴스였으나 차츰 가십거리 정도였다가 사소한 얘기거리가 되어버렸다. 아버지의 죽음 역시 그러하리라. 예기치 않았던 일이었다. 식욕을 잃고 기력을 잃어버린 사이 폐렴이 아버지를 덮치고 말았다. 아버지는 희미해지는 정신을 다 놓기 전에 생을 통째로 놓고 말았다. 거짓말처럼 아버지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너에게 해야 했던 말은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 너는 정작 아버지의 말을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완벽하게 침묵할 수 없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뒤에도 스스로 살아남아서 떠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럴지도 모른다. 아버지와 미연이 하지 않은 말, 내가 끝내 듣지 못한 그 말들을 붙들고 나는 오랫동안 살아야 할지도. 너의 애도는 아주 격렬한 환멸로 바뀔지도. 강변의 중국집은 이제 고깃집으로 바뀌었다. 맛집을 순례하는 극성스러운 입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생고기가 타고 연기와 함께 올라오는 참을 수 없는 식욕. 그러나 잠깐, 지방을 섭취하기 전 지방분해제부터 먹어야지. 타지 않게, 짜지 않게, 신선한 야채는 듬뿍.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이 미각을 극도로 흥분시키고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맛의 유혹에 이끌려 크게, 더 크게 입을 벌려 생을 밀어넣는다. 고기 맛에 전율하는 동안 성실하고 고상한 것쯤이야 잊어도 좋다. 건강과 여행과 그리고 힐링과 웰빙.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웃음소리는 더 싱그러워지고 스타일은 더 발랄해질 것이다. 금방 덜미가 잡힐 말도 덜어는 천박하고 사악한 욕망도 때로는 점잖게 둔갑하면서 기름진 고기로 분위기는 한껏 양기가 오르고 도도하게 눈을 내리깐 A가 다시 화를 당겼다. 칭찬 같기도 하고 저격 같기도 하고 자랑 같기도 한 말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가 박혔다. 아, 이 쓸데없는 말들. 정작 해야 할 말들은, 정작 들어야 할 말들은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건가. 그칠 줄 모르고 왱왱거리는 오만과 편견의 말들, 타락의 말들은 또 얼마나 매혹적인가. 이미 들었던 이야기들은 재구성되어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미연의 죽음은 까마득해졌다. 작품 해설입니다. 침묵이라는 흉터, 소음이라는 가면. 윤혜령의 소설 침묵의 저쪽은 읽는 내내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짓누르는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소설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의 적나라한 민낯을 죽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춥니다. 소설은 2인칭 화자 너의 시선을 통해 친구 미연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두 가지 상실을 교차시키며 진행됩니다. 여기서 너는 소설 속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가는 독자를 안전한 관객석에 앉혀두지 않고 위선과 욕망이 들끓는 식사자리 한복판으로 끌어들입니다. 작품의 전반을 지배하는 정서는 바로 부조화입니다. 미연의 장례식,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 친구들의 모임에서 흐르는 공기는 기괴할 정도로 들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자들은 끊임없이 떠들어댑니다.
친구들은 건강, 돈, 부동산, 자식 자랑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생명력을 과시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죽음은 잠시 스쳐가는 가십거리이거나 자신의 건강함을 확인하는 비교 대상에 불과합니다. 작가는 이들의 대화를 통해 현대인의 관계가 얼마나 얄팍한지, 그리고 그 얄팍함이 어떻게 폭력이 되는지를 아주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특히 미연의 남편이 보여주는 모습은 섬뜩합니다.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외면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병원을 결정하고 죽음 이후에는 보란듯이 묘지를 치장하는 그의 이중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계산되고 처리되는지를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소설의 백미는 먹는 행위에 대한 묘사입니다. 미연이 죽기 직전 마지막 만찬에서 표고 탕수육과 해물잡탕을 먹는 장면, 그리고 미연이 죽은 후 친구들이 고깃집에 모여 생고기를 굽는 장면은 그로테스크한 대비를 이룹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이 미각을 극도로 흥분시키고 생을 밀어넣는다라는 문장은 살아남은 자들의 동물적인 생존 본능과 탐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죽음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 고기 굽는 연기를 피워 올리고 상실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식욕을 불태우는 그들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고독하고 비루한 존재인지를 증명합니다. 작품 해설의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의 서사는 미연의 서사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습니다. 너는 아버지에게서 어떤 진실, 아마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나 사과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입을 다문 채 세상을 떠납니다. 미연이 남편의 억압 속에서 침묵했듯 아버지 역시 가족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침묵을 강요받았거나 선택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말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있는 자들에 의해 삭제된 진실이며 약한 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크기입니다. 소설 제목인 침묵의 저쪽에는 바로 그 말하지 못한 혹은 말해지지 않은 진실들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러 너는 깨닫습니다. 미연의 화려한 무덤이 위선이듯 아버지의 침묵 또한 살아남은 가족들의 이기심이 만든 결과물임을 말이죠. 작가는 결말을 통해 비관적인 전망을 던집니다. 미연과 아버지는 잊힐 것이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기를 굽고 힐링을 외치며 살아갈 것이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독자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들의 소음 속에 섞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침묵을 지켜야 하며 또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소설을 읽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속물적인 친구들의 대화가 남의 불행을 안주 삼아 씹어대던 그 가벼운 입 놀림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는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육개장의 맛을 평가하고 고인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며 내 삶의 안도감을 찾곤 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타인의 죽음을 소비해온 것은 아닌지 저 역시 그 소음의 일부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미연이 죽어가면서도 계속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던 장면입니다. 그 집이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족쇄였음을 짐작하면서도 끝내 돌아갈 곳이 그곳밖에 없었던 그녀의 고독이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미연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SNS에는 행복한 사진이 올라오지만 속으로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침묵을 평화라고 오독하며 우리의 무관심을 정당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를 향한 너의 분노와 연민 또한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얽히고 끝내 풀지 못한 오해를 안고
이별하는 일은 현실에서 비일비재하니까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더 필요한 관계가 있고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평생을 기다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 속 아버지처럼 많은 부모는 그 말을 묘지까지 가져가 버립니다. 남겨진 자는 그 침묵을 해석하기 위해 남은 생을 허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함을 더합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이 고기를 굽는 냄새와 소란스러운 험담뿐이라면 그 삶은 얼마나 허망한가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실한 말 한마디의 무게를 생각하게 하는 밤입니다. 부디 당신의 식탁 위에는 탐욕스러운 식욕 대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건네는 따뜻한 진심이 놓이기를 바랍니다. 침묵의 저편에 묻힌 진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윤혜령 단편소설 침묵의 저쪽이었습니다. 오늘도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오디오북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